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같이 공부할 김희원입니다. 이제 관련된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작년 시험과 관련해서 좀 이제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3월 지금 3, 4월 시작하는 요때 그 공부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잠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일단 나 교육학 공부를 처음 해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월부터 지금 시작하는 게 처음으로 노량진에서 교육학 공부하는 거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해본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3, 4월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작년도 시험과 관련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항상 이제 그해 공부를 할 때 전년도에 이제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경향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작년도 시험에 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도 시험은 좀 쉬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이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에 물어봤던 영역이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을 이제 많이 물어봤다라는 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작년을 제외한 재작년 혹은 3년 전 이제 과거의 어떤 출제 경향을 보면은 대략 교육학 우리가 한 문제지만 사실 그 안에서 4개 정도 물어보잖아요. 어떤 때는 4개를 물어보고 어떨 때는 한 5개 정도를 물어봅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4개 중에 2개 정도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물어봤고, 자, 여기서 익숙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거에 얼마나 자주 물어봤는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교육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교육학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양이 그러니까 문제라도 좀 많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객관식처럼 뭐 40문항, 50문항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문항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위 영역으로 한 4개 정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교육학 영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회학 쪽에서 한 문제, 뭐 심리학에서 한 문제, 뭐 사출학 쪽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교육학의 어떤 영역별로 봤을 때 이제 그 영역당 한 문제 정도밖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물어보는 문항은 굉장히 적은데 이제 내용 영역은 굉장히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내가 이 교육학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범위는 간단해요. 그 범위는 과거 객관식으로 물어봤던 범위가 그냥 범위라고 객관식으로 물어봤던 출제됐던 영역이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학 객관식 시험이 1991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99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이제 객관식이 쭉 진행이 됐었는데 20여 년이 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교육학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바로 과거에서 물어봤던 영역에서 논술형으로 또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거에 기출된 영역이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과거에 기출된 영역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자주 물어봤던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과거 한 20여 년 동안 총 합해서 10번도 넘게 물어본 영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그 20여 년 동안 한 총 5번 정도 물어본 영역이 있고 어떤 거는 한 3번 정도 물어본 영역이 있고 어떤 거는 20년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안 물어본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을 제외한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과거를 보면은 대략 4문제 정도 물어본다고 했을 때 2문제 정도는 과거 5번 이상 출제됐던 영역에서 좀 물어보고 한 문제의 경우 정도는 과거 한 2번에서 4번 사이로 이제 출제됐던 영역에서 물어보고 나머지 한 문제가 딱 한 번 출제됐거나 아니면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교육기획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죠.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뜻밖의 문제로 나왔던 이제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작년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결국은 과거의 기출을 얼마만큼 훑어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것만 보면은 4개 중에 한 2개 정도 정확히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출제 비중이 적었던 것까지, 심지어 단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은 것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훑는다면 다 네 문제를 다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작년에 물어봤던 것들은 다 과거에 좀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워커 같은 경우 첫 번째 문제 작년 과거에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L 문제중심학습 한 7번이니까 8번 정도 출제가 됐던 영역입니다.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10번 가까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지향 평가, 이 대안적 평가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동료장학 같은 경우도 한 5-6번 정도 출제가 됐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일단 출제된 영역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영역이었어요. 과거에 좀 많이 물어봤던 영역 위주로 출제가 됐던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디렉션이 굉장히 명확했던 거. 그러니까 그냥 워커의 입장에서 쓰라고 했고, PBL의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고 쓰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디렉션이 분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작년, 3년 전에 과거의 문제를 보면은 과거는 이렇게까지 문제의 디렉션이 친절하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워커의 입장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의 교육과정 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무슨 모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디렉션 자체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과거에는 그 상황을 보고 일일이 내가 다 판단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과연 여기서 제시했던 이 교육과정 모형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교육과정 학자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 누굴까? 그걸 일일이 본인이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어봤던 영역이 비교적 익숙한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했지만 과연 디렉션이 불분명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쉽다고 얘기를 했을 건가?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작년에 그 디렉션 다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워커, PBL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위에서 제시하는 뭐 교수학습 모형 입장에서 혹은 위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모형에서 써라 이러면 아마 작년에 시험 봤던 분들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중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는 비교적 그 쓰라고 하는 것 혹은 써야 되는 관점을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년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명확히 답을 정확히 써야 될 부분과 좀 응용해서 써야 될 부분이 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커 문제 같은 경우는 워커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명칭을 쓰고 이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답을 쓰라는 겁니다. 워커의 무슨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책에 있는 그대로 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써야 될 것이 이 모형을 적용해야 될 이유를 3가지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형을 적용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딱 떨어진다, 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래서 책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워커의 무슨 모형이다라고 하는 명칭은 어느 책에나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 워커의 모형을 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유는 그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웬만한 교육학과 관련된 책은 저희 집에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과정, 시중의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된 교육과정 책이 저희 집에 16권 있거든요. 이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제가 그 16권을 다 뒤지면서 16권의 그 안에 수기 모형에 관해서 설명한 것을 다 뒤지면서 혹시 그 어떤 책 한 권이라도 이걸 적용해야 되는 이유를 따로 정리해 둔 책이 있는가 해서 16권을 다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뭔가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딱 떨어지는 답, 뭔가 책에 있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워커가 왜 수기 모형을 만들었는가, 어떤 그거를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인이 응용해서 쓰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워커의 이유를 쓰는 3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료장학 활성화 방안을 쓰라고 하는 2가지 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2 파트가 어떻게 보면 응용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책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2 부분만이 이제 책에 따로 딱 떨어지게 뭔가 정리된 부분이 없이 본인이 이제 좀 응용을 해가지고 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 시험 경향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요 두 부분을 다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외워서 써야 되고, 이에 비해서 이제 뭔가 응용해서 적용해서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물어보는 이론이나 개념에 근거해서 이제 본인이 물어보는 개념이나 이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일단 이해한 상태에서 그 이해에 근거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올해에도 그렇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게 암기해서 쓰는 문제, 일부는 그렇게 본인이 응용하고 적용해서 쓰는 문제 이렇게 나올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나 응용해서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 그게 많이 확대되는 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채점하신 분들도 그게 제일 채점하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응용,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양한 답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채점하기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는데 책에 있는 딱딱딱 그대로 채점하면 되니까. 근데 그 두 부분은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이제 는 그런 어떤 후일담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을 많이 확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꾸준히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이 교육학 공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마리의 이제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각각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라든가 개념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런 이론이나 개념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현상과 관련해서 이게 설명력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런 개념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학자가 이 이론을 주장을 했고 그 이론에서 이제 이 학자가 특별히 또 이제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게 뭘 물어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자, 작년처럼 디렉션이 다 주어지면은 굳이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 입장에서 쓰라고 이미 다 주어졌으니까. 하지만 올해 문제도 꼭 작년처럼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재작년이나 혹은 3년 전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디렉션이 안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상황만 주고 저 위에 교사의 말에 근거해 봤을 때 뭐 어떤 교육과정 모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황만 보고 이게 누구의 주장이구나 어떤 모형이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어떤 입장에서 쓰라는 거구나, 어떤 관점에서 쓰라는 거구나, 뭘 물어보는 거구나, 혹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응용해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답을 잘 쓰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답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확한 또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실제 고득점을 받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시험장 가서 읽어보는데 디렉션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어. 누구를 물어보는지, 어떤 관점에서 쓰라고 하는지 다 알겠어. 그거는 좋은데 근데 그게 뭐였더라? 가물가물.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 사람이 이런 뭔가 주장 비스무리하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개념이 뭐였지? 그래서 뭔가 가물가물. 이건 바로 뭐냐? 이해는 됐는데 암기가 안 된 케이스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우긴 외웠어요. 그래서 다 외우기는 외웠는데 근데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그건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브루디의 문화재 생산이론 다 외우고 뭐 상징적 폭력 개념 다 외운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자체 이게 그 상징적 폭력에 관련된 상황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걸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외우긴 외웠는데 근데 선생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걸 묻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건 경우 어떻게 하냐? 암기는 됐는데 이해가 안 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중에 이해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노량진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관리 많은 내용의 이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강의를 듣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도 그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 암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교육학 상권만 봐도 한 500페이지 정도 되고 학원은 한 600페이지가 됩니다. 이런 상학원에 있는 이 많은 내용도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 외우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반복해서 보는 것. 그러니까 그나마 양이 적으면은 모르겠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꾸준히 반복을 해야만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 이해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암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 4월 달 이제 처음 이제 수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 2월 달 거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3, 4월 달에도 매달 드리는 어떤 이제 과제 혹은 이제 숙제가 있어요. 과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습 복습을 해오라는 겁니다. 자, 예습이라는 건 뭐냐면 딴 거 아니고 책을 한번 읽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그러니까 이번 주 월, 화 수업 끝나면 마지막 화요일 수업 끝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다음 주에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진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딴 게 아니라 그냥 쭉 한번 거기까지 진도를 한번 읽어 오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쭉 읽는 거지 굳이 외우려고 막 노력하진 마세요. 왜냐면 외우려고 했다가는 이게 쭉 읽는 진도가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교직 이게 이제 몸담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범대 학생이라든가 이제 교직이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어도 다 이해가 돼야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돼요. 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읽었다간 1년 내내 공부해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교육학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중간에 듬성 구멍 나도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은 또 읽어보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그 구멍을 채워야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메꿔가면서 읽어야지 하면은 이건 절대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습해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슬슬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중간중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읽어보세요. 예습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어느쯤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정도 그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한번 해오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이제 자기가 쭉 읽었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 나가는 그 내용에서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예습한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제 강의인 거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읽은 이 영역 중에 어디가 중요한 영역이구나, 뭘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도 딴 거 아니에요. 복습은 우리가 그 주에 진도 나갔던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 복습을 할 때는 강의 시간에 이제 제가 좀 강조했던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이제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3, 4월 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 첫 번째는 예습 복습을 하라는 것. 이거를 이제 숙제로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처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에는 별거 아니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예습 복습 그거 한번 쭉 읽고 하는 거 하면 되지 그거 못할 게 뭐 있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1, 2월 달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매주 그 주에 나간 진도와 그 다음 주에 나갈 진도를 매주 이렇게 읽는다는 게 말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양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주를 만약에 내가 다른 일 있어가지고 예습이나 복습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주에 기하급수적으로 읽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마치 그 일수에 이자가 쌓이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속도로 엄청나게 이 분량이 쌓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저 어느 주에 미처 제가 예습 복습을 못했더니 막 읽을 분량이 막 엄청나게 두세 배 쌓여가지고 이거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거기서 꼬리를 자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습 복습 못했던 건 그냥 치워버리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이번 주 진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예습 복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걸 하시면 어쨌든 한 달 안에 3번은 반복해서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이해나 암기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단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3, 4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드리게 돼요. 문제는 다음 주부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드릴 건데, 월요일에 그 문제는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주제와 개인 주제라고 해서 2문제를 드릴 건데, 문제 2개는 다 월요일 날 한꺼번에 드릴 거예요. 자, 왜냐면, 스터디 주제는 뭐냐? 이따가 여기 교실 보시면 요 앞에도 이렇게 지금 종이가 붙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터디를 신청을 하셔서 스터디 조를 짤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주제는 스터디 조원들끼리 같이 그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같이 공동의 답을 좀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의도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주제는 그냥 개인 숙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집에 가져가서 본인이 한번 이제 집에서 그 문제에 맞춰서 써보는, 물론 처음부터 잘 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안 써지면은 그러면 뭐 책 보고 베끼셔도 좋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책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기억을 떠올려서 쭉 쓰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열심히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암기했다고 곧장 이게 써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내가 이거 외웠어. 이 학자의 주장이라든 이런 거 다 외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지를 주고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 외운 건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이걸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쓰려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하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외운 거 머릿속에 안다는 것과 그거를 글로 쓴다는 건 약간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외웠다고 해서 즉시 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뭐 다 외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머리에 다 정리된 다음에 써야지 하면은 또 이게 너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설퍼도 좋으니까 일단은 펜을 잡고 뭐라도 막 이렇게 쓰는 그걸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주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그닥 복잡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이제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 드리는 거는 3, 4월도 드리고 5, 6월도 드리고 7, 8월도 드리고 90, 11월은 뭐 모의고사 받으니까 이때는 뭐 당연히 문제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 드려요. 근데 제가 드리는 문제는 이제 3, 4월 달에는 가장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정도 쓰게 하는. 그러다가 5, 6월에는 한 번에 한 2개 정도 쓰게 하고 7, 8월에는 한 3개 정도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문제에서 쓰게 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9월 되면은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한 번에 4개 이제 이렇게 쓰게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3, 4월에 드리는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확하게만 외우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끄적끄적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써진다 하시면은 그냥 책을 펼쳐놓고 베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베끼는 것만으로 이게 공부가 될까요? 이게 내가 알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책 보고 베껴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펜을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 시작이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책 보고 베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책을 보고 이렇게 베끼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좀 덮고 한번 읽어보고 덮고 쓴다든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걸 좀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정리한 키워드만 보고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책에 의존하는 비중을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줄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정 이게 엄두가 안 난다 하면은 그냥 책을 펼쳐놓고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인 주제는 그렇게 숙제인 거고 스터디 주제는 스터디원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답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답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메일 주소는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제일 잘 쓴 답, 답을 하나 뽑아서 그 팀의 답을 이제 모범 답안으로 드릴 겁니다. 개인 주제도 모범 답안은 이제 드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일 잘 쓴 팀 매주 한 팀씩 뽑을 거고, 그리고 그 주에 뽑힌 팀은 이제 저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3, 4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숙제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습과 복습, 두 번째는 그 스터디 주제, 그거를 이제 같이 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요 두 가지가 이제 숙제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또 하나 진행되는 건 이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첨삭은 오늘 여러분들 저희 스터디 신청해서 스터디가 이제 꾸려지면은 내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몇 조에 누구랑 같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할 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일 다시 명단을 붙여놓을 거예요. 첨삭은 스터디별로 첨삭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스터디별로 첨삭을 할 거고, 첨삭을 할 때는 본인들이 그동안 썼던 개인 주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 주제 답을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거기서 이제 코멘트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첨삭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저기서 스터디를 좀 신청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미리 안내 말씀드리면 크게 종이가 3가지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는 1, 2월에 이미 저 스터디를 이미 구성하고 있는 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 2월 달에 이미 수업 듣고 지금 3, 4월에 반복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1, 2월 달에 내가 이미 몸담고 있는 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는 너무나 마음이 잘 맞고 뜻이 잘 맞아서 꾸준히 가기로 했다라는 분들은 첫 번째 그 종이가 기존의 스터디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조원 이름까지 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조원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기존 조 중에 뭐냐면은 이제 조원을 충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 한 7명 정도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중간 한 2명 정도 뭐 그만두고 사라지고 해갖고 지금 5명, 그래서 한두 명 정도 더 충원하고 싶다 뭐 이런 팀이 있으면은 그것도 기존의 조에 같이 우리 조 누구누구다라고 쓰면서 몇 명 더 충원해 주세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 편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신규조 들어가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3, 4월에 지금 처음 오셨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조가 있기는 있는데 다 해체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새로운 신규조 신청하는 그 종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크게 그렇게 기존 조 유지하고 싶은 팀, 그리고 기존 조 유지지만 플러스 충원하고 싶은 팀, 그 다음에 신규조, 신규조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별로 첨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첨삭 시간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조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각각 전공이나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첨삭은 주로 제가 월요일 오후 아니면 수요일 날 하는데, 그래서 첨삭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서 그 각각의 종이 보시면은 또 본인이 첨삭 가능한 시간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월요일 오후, 그 다음에 화요일 오전,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대가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월요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수요일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일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3군데 다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실 겁니다. 가능하면 수요일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깜빡 잊고 이 말씀을 안 드렸더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스케줄상 우리가 좀 수업 시간에 월요일 오전, 화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월요일 오전에 여기 온 김에 월요일 오후에 첨삭받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월요일 오후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 오후는 한정돼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첨삭을 해줘야 되는데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이고 월요일 오후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몰리면은 결국 이걸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깜빡 잊고 이 당부를 안 드렸더니 월요일 오후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5, 6월에도 7, 8월에도 1년 내내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심각하게 목이나 이런 데 무리가 오게 되면은 저도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로 가능하면 최대한 수요일 쪽으로, 수요일 보시면 오전, 오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월, 화, 수가 다 되는 분,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다 되시는 분들은 대개 수요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피치 못하게 나는 수요일이 완전히 종일로 다 뭐 전공 수업 있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절대 나는 수요일은 정말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월요일 날 오후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첨삭은 수요일 쪽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다 일단 수요일을 1순위로 해가지고 수요일 쪽으로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만 사실 이렇게 저번 1, 2월 달에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나중에 신청한 거 보고 제가 조를 짜보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월요일이 간신히 커버가 될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신청을 하셨어요. 거기서 좀만 더 월요일 팀이 많았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일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 월화에 신청을 받아보시니까 어떤 분이 나는 월요일도 되고 수요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쓰시고 수요일에도 쓰시고 본일 두 군데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한 군데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일단 위주로 신청을 하시되, 예를 들어서 혹시 모르니까 가로치고 뭐 월요일도 돼요 뭐 이렇게 쓰시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만 신청을 해주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쓰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제가 저 취합해서 막 하다 보면 동명이인도 있고 막 이러는데 또 두 군데 신청하신 분도 있고 막 이러면서 혼선이 좀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은 한 번만, 한 군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3, 4월 달에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예습 복습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 과제, 개인 과제 하고 그다음에 첨삭 받는, 요게 이제 3, 4월 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저번 1, 2월 달에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때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3, 4월 달까지는 본인들이 공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게 정답을 쓰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하는 게 책을 통째로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 자체가 상하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반복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상하권을 한 번 돌리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 상하권을 뭔가 딱 압축해서 요약해놔서 뭐 서브노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단권하라고 하든지 뭐라도 좋습니다. 압축해서 요약한 다음에 이거를 돌리면 한 달 안에 3번은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돌리는 거랑 3번 돌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암기에 유리하냐? 3번을 보는 게 더 암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 4월까지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요약하고 압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5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는 압축된 것만 계속 무한 반복 보면서 암기,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이건 1, 2월 달부터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늦어도 4월 안까지는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난 정리 못했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다음 달 안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정리한 작업을 좀 하셔야, 그래야 좀 5월 달부터 수월해질 겁니다. 그거를 이제 돌려보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혹시 정리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3, 4월 달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린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기면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봅시다. 책에 있는 내용 이제 보려고 하는데,
책의 내용은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논술문의 이론과 실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교육학에 관련된 여러 제 이론들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되고 제일 먼저 어쨌든 이건 교육학 논술이니까 논술이라는 것이 뭐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그닥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학 논술이 말이 논술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논술과 관련해서 아주 최소한의 요건만 지금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문장력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뭔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시험만 이렇게 봤지 뭔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글 쓰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게 걱정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은 전혀 문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문장력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채점 기준 자체에서 문장력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력이라는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안 봐요. 맞춤법도 안 봅니다. 물론 아주 심각하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맞춤법도 읽다 보면 어쩌다가 한두 개 틀린 건 아예 잡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 4-5개씩 맞춤법이 막 틀렸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과연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막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맞춤법이 다 틀리는 이런 것만 아니면 거의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보질 않고 맞춤법도 보지 않고 문장력도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이런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닥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글씨체는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3월달부터 글씨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게 쓰거나 너무 흘려 쓰거나 그러니까 너무 글씨 흘려 써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쓰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써가지고 이제 이게 보기가 힘들 정도 이러면은 우리 왜 그 교육학 논술에서 체계 점수 있잖아요. 체계 점수 거기서 한 1점 정도 깎는 분이 간혹 계신다고 해요. 심하게는 2점을 깎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글씨체는 좀 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씨체라기보다 글씨 크기.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또박또박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들 글씨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너무 작게 쓰신 분들은 좀 더 크게 쓰시려고 노력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너무 좀 흘려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또박또박 쓰려고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글씨체 이거 좀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3, 4월, 5, 6월까지만 얘기하지 7월부터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7월부터는 이제 바꿀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각오하고 만에 하나 재수 없으면 1점 깎이겠다 각오하고 그냥 본인 글씨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본인이 평소 쓰던 글씨체라든가 내지는 그 글씨 크기 이런 것들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저희 동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네에 새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요즘 운동할 수 있는 여러 짐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 현수막을 보고 제가 한동안 떠나지를 못했던 너무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뚱뚱하고 못생기셨습니까? 그럼 앞으로 못생긴 것만 하세요. 예, 이러면서 현수막을 이렇게 새로 오픈한 헬스클럽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 한참 서 있었냐면 순간 설득당했어요. 제가 거기서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난 앞으로 이제 못생긴 것만 해볼까? 뭐 이러면서 순간 설득당해서 거기서 한동안 이렇게 그 글자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정신 드니까 또 슬프기도 했어요. 저기에 설득당했다는 내가 이제 좀 슬프기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씨가 작고 그 다음에 흘려 쓰십니까? 그러면은 흘려 쓰기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글씨체는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크기는 그래도 좀 노력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씨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일단 좀 크게 쓰시는 거 이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글씨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점수나 이런 것들 좀 깎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확인이 불가라는 거죠. 내 점수 받으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깎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고 뭐 개인 주제, 스터디 주제 뭐 이런 거 하실 때, 숙제하실 때 그리고 펜을 잡고 쓰실 때는 좀 크게 써야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글씨체 외에는 사실 딴 거는 문장력 이런 거 전혀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그 글쓰기가 쉬운 게 우리 교육학 논술이에요. 글쓰기 쉽다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에서 쓰라는 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처럼 워커가 제안하는 교육과정의 명칭을 쓰고 적용하는 이유 3가지 쓰시오. 이거면은 자, 첫 번째, 위에 워커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명칭은 뭐다, 무슨 모형이다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면 더 좋긴 한데, 문제에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문제에서 명칭만 요구했기 때문에 명칭 외에 딴 걸 썼다고 해서 딴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명칭만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그게 1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기 모형을 적용하는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 그럼 각각 1점, 1점, 1점씩 해가지고 총 수기 모형이 4점 몇 점이잖아요. 명칭 1점, 이유 3가지 하나씩 해가지고 4점. 그러니까 거기서 쓰라는 것만 제대로 딱딱딱 외워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장력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 교육학 논술입니다. 그리고 다만 논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론하고 결론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글 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생님 서론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본론은 문제에서 쓰라는 거에만 맞춰서 그냥 그거 외워서 쓰면 되는데, 저는 서론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론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론과 결론은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 3 구성이 있나 없나만 보는 거지, 서론과 결론의 내용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론을 막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내용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서론과 결론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그것만 봐요. 주제 언급이 됐나만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제가 주어지잖아요. 다양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이란 주제에 맞춰서 이 4가지를 써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매해년도마다 보면은 시험 문제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는 건 뭐냐면 서론에서 결론에 그 주제를 언급을 했나만 본다는 거죠. 서론은 뭐라고 썼어도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교육이나 이 주제에 맞춰서 다음에 4가지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만 그 주제 언급이 들어가면은 끝이라는 거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위에 본론을 쓴 이 내용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언급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잘 쓸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문제에서 제시한 주제를 언급해서 서론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결론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이런 주제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마무리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전혀 여러분들이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3월부터 3, 4월, 5, 6월 해서 계속 문제 드리면서 모범 답안 드릴 텐데, 그걸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은 서론과 결론은 거의 저절로 써지게 돼요. 저절로 써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범 답안 받아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서론과 결론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자꾸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문제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만 살짝 그 내용만 바꿔놓은 거지, 일정한 포맷, 형식을 갖고 그냥 서론 결론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걸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저절로 그 틀을 익힐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서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전혀 모르신다고 해도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서론 중에 아무거나 하나 무난한 걸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1-2개 해가지고 그냥 외워서 일단 무조건 그거 쓰고, 그 다음에 다만 그 서론 내용에 그 해의 주제만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서론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은 가장 힘을 빼고 쓰셔야 돼요. 힘을 빼고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굳이 막 생각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 내가 생각해서 서론을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완벽한 아름다운 서론을 여러분들이 써도 1점이고요.
대충 외워서 써도 그냥 1점이라는 거죠. 예, 있나 없나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론이나 결론 쓰는데 그렇게 힘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고 거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외워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 시험에 가서도.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가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본론에서 물어보는 것만 생각해서 써도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서론까지 내가 그때 막 생각해내면서 뭔가 창의적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모범답안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그냥 무난한 서론 같은 거 하나 그냥 뽑아서 외워두고 그다음 그걸 그냥 계속 쓰시면, 예, 뭐 그러면 그래도 별 문제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외우다 보면 또 이제 같은 거 외우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러면은 또 너무 서론이 비슷해질 텐데, 채점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비슷한 서론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도 많이 보인대요. 비슷한 서론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전혀 그게 뭐 채점하고는 관련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문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들의 고득점의 관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득점의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교육학의 여러 제반 내용을 정확히 외워서 쓰는가, 이게 이제 본론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외워서 쓰는가,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을, 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교육학 논술이니까 그래도 이제 논술이 뭔가는 좀 잠깐, 예, 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죠. 그래서 몇 개만 뽑아서 볼 텐데 그 12페이지 보시면 일단 논술이라는 건 뭐냐? 그 논술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논술이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이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증명해서 서술하는 글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논술문이고 우리가 보는 교육학 논술은 여러분의 주장을 쓰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체계에 있는 그대로, 예, 정확하게 쓰는 게, 예,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논술에 필요한 요건으로 이제 비판적인 사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독창적인 사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논리적 사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교육학 논술 시험으로 봤을 때는 앞에 두 가지는 필요가 없어요. 비판적이거나 독창적 사고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런 거 썼다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 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채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채점관들은 정답 기준에 있는 것만 찾아서 점수를 주는 거지, 여러분들 독창적인 생각을 써도 여러분들 독창적인 생각이 그 정답 기준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채점 안 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점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이제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사고들.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교육학 논술 이렇게 보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2차 시험에서 논술을 그때는 이제 교육학은 객관식이었고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에 전공 볼 때 교직 논술이라고 해서 이게 논술 시험을 몇몇 그 교육청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인데 그때의 교직 논술은 지금 우리의 교육학 논술하고는 좀 스타일이 문제가 달랐어요. 지금의 우리 교육학 논술은 정말 뭐 워커의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PBL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그 당시에 2차 교직 논술은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 글짓기 하듯이, 그러니까 21세기 교사상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한번 뭐 언급해 보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교직 논술 시험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본인이 글 쓰는데 너무나 자신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디 이제 뭡니까, 응모를 해서 등단까지, 예, 소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등단까지 할 정도 국어 전공 친구였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는 딴 건 다 몰라도 글 쓰는 건 너무 자신이 있다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차 합격하고 그다음 2차 시험으로 갔는데 결국 2차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교직 논술이 빵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너무 놀랬죠. 아니 도대체 뭘 썼길래, 그리고 이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어떻게 썼길래 빵점이 나왔냐, 도대체 어떻게 쓴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썼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서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옆에도 나오는데 그 13페이지 보시면
서론은 뭐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이나 뭐 문제의 범위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리고 서론의 기능은 독자의 어떤 시선을 딱 잡아 끄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론을 쓸 때 뭔가 이렇게 이 채점관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본인이 또 글 쓴데 이제 재주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서론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왜 이런 뭐 21세기 교사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이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논의가 돼야 되고 중요한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반어법식으로,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지 나는 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뭔가 그렇게 좀 약간 도전적으로 이렇게 씀으로써 뭔가 이렇게 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건데, 결과는 빵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교육과정평가원 플러스 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교육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교육부는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독창적 사고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괜히 여러분들이 나름 뭐 내가 독창적으로 난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점도 안 해줘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예 빵점 처리까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약간 이제 거부하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교사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예 빵점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맞춰서 그냥 순서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 서론이나 결론도 특별히 그렇게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앞에 뭐 비판적이건 독창적 사고는 필요가 없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특히 그런 어떤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 적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논리적인 사고가 있으면 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적응해서 쓰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논리적인 것,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글 전체의 형식으로 봤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들어가야 되고, 본론 들어가야 되고, 결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파트가 다 있어야만 이제 책의 점수를 줘요. 이 세 파트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서론이 빠진다든가 결론이 빠진다든가, 막 쓰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미처 결론을 못 쓰고 그냥 제출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체계 점수에서 점수가 깎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구성을 일단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서론은 그냥 외워서 쓰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론 외워서 쓰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은 정 생각이 안 나면은 나름의 이제 제가 그 법칙으로 알려드리는데 3줄 정도로 쓰시면 가장 무난해요. 분량 체크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하고 서론 결론 같은 경우 아까도 했지만 제가 읽기만 하면 점수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읽기만 하면 점수를 주는가? 서론을 예를 들어서 약 한 줄밖에 안 썼다. 다음 이거를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서론을 딱 한 줄로만 써도 인정을 해주냐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니에요. 서론을 너무 짧게 쓰면 또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서론으로서의 기능을 안 한다고 보고 안 썼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분량인데, 미니멈 분량이 뭐냐? 2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시험지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렇게 줄로 쭉 이렇게 줄이 쭉 되어 있는 시험지 저 답안지를 받으실 텐데, 미니멈이 2줄이에요. 그러니까 2줄 미만으로, 그러니까 2줄 다 채우지 않고 미만으로 서론을 썼으면 너무 서론을 짧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줄은 넘기셔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뭐 무난한 거는 서론을 한 3줄 정도 쓰시고 결론은 한 3줄에서 4줄 정도 쓰시고, 이러면 분량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씨를 크게 쓰는 게 그래서 또 좋아요. 어쨌든 그 분량 채우기도 글씨 조그맣게 쓰면 같은 걸 써도 2줄을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쓰신 게 좋고, 그 다음에 난 글씨 크게 쓰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좀 팍팍팍 하시던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량을 좀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서론을 쓸 때 나름 그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그 첫 번째 문장, 일단 3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이 주제는 우리 예비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이 주제는 현재 우리 예비 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공통이에요. 만약에 주제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올해의 주제는 뭐 아이의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써봐라.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이라는 이 주제는 현재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에서 제시한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써주시면 되죠. 자,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생각 안 나시면 무조건 애들 교육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뭐 올바르고 교육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뭐 관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뭐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아까 동기 유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왜냐하면 그게 애들 교육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항상 똑같아요. 따라서 본 글에서는 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네 가지를 논해 보도록 하겠다. 딱 요 세 문장이면 서론은 그냥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고 이유 써주고 그 다음에 따라서 알아보겠다. 예,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요령으로 그냥 서론 쓰시고 그 다음에 본론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맞춰서 쓰시는 건데 본론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문단을 나눠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워커, PBL, 그 다음에 평가 쪽, 그 다음에 동료장학 이렇게 네 가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본론을 구성할 때 네 문단을 구성하는 거죠. 워커에 관한 답을 쓰는 게 첫 번째 문단, 본론의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PBL에 관해서 쓰는 게 본론의 두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에서 5개 물어보면 본론을 5문단을 구성하시고 문제에서 4개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본론 4개 구성하시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한 문단씩 구성을 하시고 쓰실 때 순서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순서대로 쓰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워커로 쓰고 마지막으로 동료장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동료장은 먼저 쓰고 워커를 맨 마지막에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순서는 이 사람들이 막 바꿨다고 뭐 점수를 깎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교육기획 같은 거 나왔을 때 그 당시는 학생들이 교육기획이 1번 첫 번째 문제로 딱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르는 내용도 4번으로 물었으면 그나마 나은데 왜냐면 앞에 거 쭉 쓰다가 마지막 게 모르면은 그나마 나은데 처음부터 떡하니 전혀 안 들어본 거 모르는 거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알던 것도 막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교육계획 물어서 너무 당황했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험에 그래도 침착하게 잘 적응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나중에 쓰고 뒤에 보니까 아는 것부터 해가지고 순서 바꿔서 쓴 사람들이 그나마 시간 안에 글을 좀 마무리하면서 잘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 순서 반드시 뭐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예, 아는 것부터 일단 쓰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본론 구성하시면 되고 나중에 결론 같은 경우도 이제 무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결론도 요령을 알려드리면 결론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 뭐뭐뭐를 알아보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지금까지 워커의 수기 모형, 그 다음에 이제 뭐 PBL 문제중심 학습, 그 다음에 동료장학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혹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요 내용들을 약간 요약을 좀 해주세요. 요약을 하면서 그게 어디에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뭐 워커의 수기 모형이라든가 뭐 PBL 이런 것들은 PBL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 과정 구성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이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교수학습 영역이냐 행정 영역이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에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생활지도, 교과지도, 그리고 어떤 그 교사의 어떤 업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동료장학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의 뭐 전문성을 침착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PBL이나 교육과정 이거는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데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썼던 내용이 학교 안에서 어느 부분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좀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따라서 위에 이런 논의들은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 다양한 특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우리 예비교사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언급하면서 앞에서 정리한 이 내용이 이 주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언급하고 끝나면 결론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론하고 결론은 거의 그냥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모문답 같은 거 계속 서론 결론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넘기시다 보면 18페이지 보시면은 풀이 방식에 의한 그러니까 아까 그 본론에 해당하는 글을 이제 각 문제당 한 문단 쓰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장을 쓰는 방식이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16페이지 보시면 구체화 방법에 의한 전개라든가 풀이 방식에 의한 전개, 합리화 방식에 의한 전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무난하게 우리가 쓰는 거는 바로 이제 풀이 방식에 의한 전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개법이죠. 그래서 답을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그 워커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모형은 수기 모형이다. 그래서 수기 모형은 다시 말하면 하면서 그 혹은 뭐 풀어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대한 개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뭐 위의 교육과정은 뭐 경험주인 교육과정이다. 경험주인 교육과정이란 뭐 이러한 뭐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세부적으로 말하면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험주인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거거든요. 위의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이게 3년 전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답을 일단 위의 교육과정은 뭐다라고 답을 쓰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 언급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냥 답 언급하고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쓰라는 거 그 가지수에 맞춰서 쓰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굳이 뭐 구체적 뭐 예시 거기 합리화 방법이나 뭐 예시 방식에 의한 전개 이런 것까지는 그닥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 쓰는 이런 풀이 방식에 의한 전개를 그냥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간혹가다 학생들이 선생님 예를 드는 거 점수에 들어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워커의 수기 모형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와 관련해서 어딘가 들었거나 본 예는 기억이 나. 그래갖고 딱 수기 모형은 뭐다라고 쓰지는 않고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점수에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자체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보라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 아닌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간혹가다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성장지향 평가. 성장지향 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까지 인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지향 예를 들면 뭐 A 학생은 과거에 몇 점이었고 몇 점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도 이번에는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과거에서는 제가 예를 든 걸 인정했다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제 최선이고 근데 정확하게 개념은 외우질 않아서 떠오르진 않는데 어렴풋이 예가 떠올라.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반드시 이 사람들 받아들여지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하게 개념으로 쓰는 것이 이제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이 방식에 의한 전개로 개념을 언급하고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글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넘기시면 단락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구성할 때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양괄식이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예, 그래서 두괄식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소주제문 답을 먼저 쓰고 뒤에 설명하는 이에 비해서 미괄식은 거꾸로 이제 뒤에 그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답은 뭐다 해서 답을 맨 뒤에 쓰는 사실 어느 쪽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괄식으로 써도 되고 미괄식으로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다만 채점을 해보면 두괄식이 좀 더 채점하기가 편하대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뭐다라는 게 먼저 딱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괄식으로 답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답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다 읽어봐야만 나중에 끝에 가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 입장에서는 두괄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괄식으로 쓰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있죠.
내가 정확한 답을 썼는데 두 갈식으로 썼으면 뒤에 설명도 왠지 잘 쓴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도 있어요. 처음에 워커의 수기 모형이다 하고 딱 정확하게 썼어. 그럼 그 다음에 설명이 이 사람 맞췄으니까 설명도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약간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확 틀린 답을 쓰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워커의 수기 모형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목표 모형이다, 워커의 목표 모형이다 이렇게 답을 아예 다르게 쓰는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뒤도 이제 뭔가 틀리게 쓴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을 가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내가 오답을 쓰면은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정답을 쓴다는 어떤 그런 기준 안에서 봤을 때는 두 갈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채점하기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과 설명은 불일치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답을 워커의 수기 모형이다라고 해놓고 설명 부분에 타일러에 관한 이야기를 쓴다든가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글 쓰셔서 보시면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예를 들어 수기 모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걸 목표 모형이라고 썼다든가 이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실수가 뭐건 간에 답과 설명을 불일치되게 쓰면은 이거는 다 틀린 걸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뒤에 통째로 그러니까 4점이 다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예, 워커라고 쓰고 뒤에 이제 설명 부분 타일러에 관한 내용을 썼다든가 뭐 이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마이너스 4점 다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답은 긴가민가해. 이게 수기 모형인지 목표 모형인지 뭔지 그러니까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이건 것 같은데 답이 긴가민가해 하면 차라리 답을 쓰질 마세요. 쓰질 말고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답을 안 쓴 그 부분 1점만 날라가고 그냥 이제 그 설명 부분에 대한 배점을 주는데 답 설명을 다 쓰긴 썼는데 이걸 완전히 뒤바꿔서 썼다.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통째로 날아가는 거라서 그런 실수는 이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머리에 입력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중간에 뭐 이런저런 명제나 뭐 글의 구성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은 37페이지에 맨 밑에 그 입사 혹은 시험 논문의 작성 요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학 논술이 바로 이거잖아요. 시험 논술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논술은 아니죠. 그래서 특히 이런 뭐 입사 시험이라든가 시험이나 이런 데서 논술을 쓰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얼마나 관련된 지식, 뭐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표현력 테스트 얼마나 이제 조리 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쓰는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 교육학 이 논술은 앞부분이 더 큰 거죠. 뒤에 표현력보다는 이제 사고 얼마나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학 논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논술은 아까 앞에서 봤죠. 일반적인 논술은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논술이지만 이 시험 논술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정답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 논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정해진 글을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글을 쓴 게 아니라 정답, 모범 답안이 이미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이미 답이 정해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내가 정답에 얼마나 가깝게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점수를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해진 모범 답안이 있고 거기 얼마나 내가 가깝게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드는 모범 답안은 뭘 기준을 만드느냐? 책을 기준으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수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PBL의 문제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 PBL의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로 모범 답안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책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반복하고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수업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거나 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제가 풀이해드린 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책에 있는 대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정답 기준, 그 교육과정 평가에서 정답을 만들 때는 제 말이 기준이 아니라 책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해 플러스 약간 차선책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제대로 못 외웠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때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었던가, 그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줬던가를 떠올려서 그냥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 그걸 떠올려서 좀 똑같진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쓰면은 그래도 얼추 좀 비슷한 방향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학생들도 그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수업 듣다 보면 뭐 이런 게 이제 이해도 잘 되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어떻게 어느 순간 제가 그 말로 정리를 하고 그 말로 외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 말로 정리하고 외워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그거는 이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외우는 거는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좀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 같이 이거 연결해서 알려드렸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험은 그냥 암기 시험이에요. 암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이 시험은 시험 보는 당일날까지 누가 더 많이 정확하게 외웠나, 그냥 그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 내내 제가 잔소리를 할 거예요. 외워라. 계속 잔소리를 할 건데, 왜 외워야 되는지는 시험장 가보시면은 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강의는 1년 내내 여러분들 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초점에 맞춰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합시다.